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보내드린 그 원고를 화면에 좀 띄워볼게요. 예, 화면 공유해가지고 할게요. 음, 지금 보입니까? 네, 예. 어, 이거는 이제 책 전체 내용을 나름대로 제가 요약한 셈인데요. 요약을 했는데, 요약을 했어도 워낙 그 책 자체가 내용이 좀 방대했고, 그리고 이제 그 요약본도 양이 사실 많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내용을 다루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건너뛰면서 좀 읽는 부분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할 부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이 책을 준비해서 쓴 게 약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3, 4년 걸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막스를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막스가 형태 분석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자본론을 읽어가면서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형태 분석의 관점에서 서울이 이제 자본주의 도시로 최근에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그 서울을 좀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책을 구상해서 썼는데요. 일단 막스주의 전통에서 보면 특히 뭐랄까요, 문학 쪽에서, 문학 이론 이런 쪽에서 보면 리얼리즘에 대한 경도가 훨씬 더 크고, 형식주의라고 하면 상당히 개운시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거든요. 막스주의에서는. 그런데 제가 막스를 읽으면서 느낀 거로는 막스는 누구보다도 형태 문제에 이제 천착을 했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본 2권에 보면 산업자본 순환을 화폐자본, 상품자본, 생산자본, 화폐자본을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쭉 추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 가치의 형태가 화폐자본이 같이, 상품자본이 같이, 생산자본이 같이, 화폐자본이 같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걸 계속 추적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자본의 운동으로 마크스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행안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대상을, 또는 텍스트를, 또는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도 그런 점에서 이 서울에 대한 형태 분석입니다. 형태 분석이라 그러면 이제 말 서울의 우리가 통상 말하는 생김새, 서울의 생김새죠. 도시 생김새, 도시 형태. 그 도시 형태를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 형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이제 서울에 대한 형태 분석이겠죠. 그런데 그 서울의 생김새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서울의 전체상을 본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서울을 다 본다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서울의 형상을 파악한다는 말 같기도 해요. 형상이라 할 때 형상은 여기 한자로 표시 보이십니까? 저 체크하면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안 보입니까? 화면이 안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예, 예, 됐어요. 이게 형상은 이렇게 쓰는데, 우리 플라톤이 말하는 형상, 이데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때 그 형상이 이제 이 형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형상을 우리가 형태라고 하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서울을 서울로 만드는 게, 또는 서울의 진면목이라든가 정체성이나 진실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울의 형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서울의 형상이 서울임을 만든다. 서울의 그것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 그리스 뭐 철학에서부터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형상 그러면 보통 초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 플라톤이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플라톤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관념론자 아닙니까? 이 이데아가 그 구체적인 형상과는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그냥 역사를 초월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은 이 형상을 또 형태의 문제를 막스가 보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스가 보는 방식으로. 근데 그 막스가 보는 방식은 형태를 변화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아까 그 자본 가치가 그 화폐 자본의 가치에서 화폐 자본에서 상품 자본으로 생산 자본으로 또는 또 화폐 자본을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이게 변화의 관점에서 형태를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형태의 관점에서 서울을 자본주의적 도시, 어떤 역사적으로 특수한 자본주의적 도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적 그 생산 양식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 대사를 매개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인간 특유의 행위, 즉 노동을 대거 임금 노동으로 전환시켜서 작동한단 말이죠. 그 노동 생산물이 그래서 사용 가치만이 아니라 가치와 잉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 형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상품이 유통되고 또 실현되고 가치가 실현되고 그러면서 이제 투하된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 자본의 축적 과정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노동 생산물이 잉여 가치를 정식 자본 정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그런 특징인데, 여기서 그 자본주의가 작동하게 되면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조 환경이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치는 그 제가 볼 때는 본질의 차원이 있고 실체의 차원이 있고 현상의 차원이 있는데, 가치의 현상 차원, 현상 형태 중에서 가치의 현상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격도 가치의 현상 형태고, 교환 가치도 가치의 현상 형태고, 또는 상품도 그렇고, 뭐 이윤도 가치의 현상 형태고, 생산 요소도 또 노동력도 가치의 현상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상품 같아요. 상품이 왜 중요하냐면, 상품은 가치의 현상 형태 가운데서 가장 물질적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띠는 겁니다. 가격은 숫자잖아요. 가격은 이윤도 숫자고, 화폐는 금일 경우에, 상품 화폐일 경우에는 그 물질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상품과 비교하면 화폐는 양이 적죠. 그런데 상품으로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양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말해서 그 상품 생산으로 인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 대사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규모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기본적으로 건조 환경의 축조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조 환경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서울의 생김새도 엄청나게 바뀐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치의 이제 운동은 가치 이제 생산되고 실현되고 분배된단 말이에요. 가치가 생산된 것은 생산 과정이고, 실현되는 것은 시장에서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임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잉여 가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것이 분배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가치의 생산과 실현과 분배가 되고, 그러면서 분배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생산 과정이 또 반복되면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의 본질, 현상, 실체라는 부분하고 그 세 가지 차원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자본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 그 도시에서는 그것이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건조 환경 형태로 제일 크게 건조 환경 형태로 그것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도시로 기본적으로 보면 도시에서 건조 환경이 일어나면 한편으로는 건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투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조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건조 환경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대거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게 도시화가 농촌의 공동화를 수반하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과정이 한국의 경우에는 대략 1960년대부터 60년대에 1963년에 박정희 정권 때에 서울이 거기 됐습니다. 그 행정구역이 새로 확정이 돼요. 지금 강남 신도시로 되어 있는 강남 지역은 원래는 경기도 광주 군인가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 목동 같은 데도 김포에 속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남양주군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속해 있던 것이 63년도에 행정구역을 확대하면서 이전보다 한 2배 정도로 늘어나고 그게 그래 되면서 강남하고 영등포하고 뭐 이쪽 강도 이로 다 합쳐지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대강 1920년대부터거든요. 60년대부터인데 그 60년대부터 이후에 1990년 정도까지는 늘어난 옛날에 있던 서울과 그다음에 늘어난 서울 지역이 개발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르게 또 재개발되는 방식으로 이제 늘어나는데 이 과정은 어마어마한 그 건조 환경의 구축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조선조 말에 서울의 인구가 약 한 20만 정도 됐어요. 1890년대 이때가 한 20만 정도 되고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요? 뭐 1960년대에 60년쯤에는 한 145만 명 정도인가? 그러다가 이제 60년대에 뭐 60년대에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1960년대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까 말한 대로 이 박정희 정권이 서울시를 확대하죠. 이 과정은 한국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와 그대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서울의 생김새도 크게 바뀌는데요. 그 바뀌는 것을 제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 제가 보내드린 그 글의 앞부분은 약간 뭐 이론적인 이게 그런 뭐가 부분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멸 번호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문제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정영광 선생님 바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좀 논의를 했고 뭐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그때 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대충 이 중간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60년대부터 서울의 그 자본주의 도시화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차례의 순환을 거쳤다고 보는데요. 한 번은 60년부터 90년 사이에 일어났고요. 첫 번째 순환이고 이때 60년대 말에 한강 종합 개발이 일어납니다. 1차 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80년대 초중반에 2차 개발 사업이 이제 일어나죠. 이러면서 서울이 얼개가 거의 다 갖춰집니다. 1차 순환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순환은 1990년대 초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다고 보는데요. 1차 순환까지는 도시 내파, 도시 안에 개발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고 2차 순환에 이르게 되면 재개발이 나고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지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서울이 그냥 단순히 도시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울과 비서울의 구분이 이제 사라지는, 서울과 비서울의 또는 도시와 비도시의 구분이 사라지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도시적 기능들이 서울 외곽 한국에 있는, 한국 내에 서울 외곽에,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저 뭐 가평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말이죠. 이런 등등의 서울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그 안에 들어선다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전역에 서울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 개발돼서 이쪽으로 보급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행성적 도시화의 형태로 일어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발전,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장 발전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서울이 지금요 세계에서 고층 건물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고층 건물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고, 그 다음이 모스크바고, 두 번째가 홍콩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층 건물을 몇 층 이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흔히 말하는 고층 건물 하면 대충 한 10한 2, 3층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건물들 말이에요. 그런 건물들이 서울이 제일 많아요, 지금. 그런데 서울만 따지면 그렇지만 서울 외곽은 서울보다 훨씬 더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트로폴리탄 서울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가 서울이에요. 아시지만은 이 조선조 때는 한국의 경우 그 건물의 높이가 일본이라든가 중국보다 한국은 더 낮았거든요.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에는 높은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은 그건 좀 있었어요. 일본도 좀 있고. 근데 한국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층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 되니까 그렇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서울 안에, 제가 이제 표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 표 만드는데 몇 달 걸렸어요. 이 표를 이 비사회과학도가 이런 표를 만들어서 해보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연도별로 서울의 이제 주택 현황을 하고 쭉 한번 이제 추적해 봤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아파트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래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단독주택은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아파트와 다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이제 이게 연립 아파트 다세대를 다 합치면 공동주택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지금 거의 한 90%입니다. 공동주택이. 단독은 한 10% 미만으로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건축 층수로 보면, 옛날에는 건축이 서울이 80년대에만 하더라도 81만 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2020년에는 59만 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잖아요. 이건 이제 그만큼 건축이 고층화되고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고급화된 걸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래 되려 그러면 투자가 많이 돼야 되겠죠. 투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다 이제 이 주택의, 최근 들어간 주택의 금융화, 돈 빌려가지고 주택 짓고 사고 거래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면서 서울이 아파트 천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 도시로 서울이 바뀌었는데, 수직 도시로 바뀌게 되면 현상학적으로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으면 자기가 어디든지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제가 좀 약간 이 인문학자가 글 쓰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수직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조망차폐 효과를 지닌 시공면이라는 거는 이제 건물 앞으로 쭉 그냥 여러 건물이 들어서서 울뚝불뚝 있는 게 그런 시공면이에요. 그 시공면의 증가를 가져와서, 예컨대 도시에서 공제선이 형성되기 어려운 시각적 환경을 초래했습니다. 공제선의 실종은
도시의 전경, 파노라마를 볼 수 없게 함과 동시에 도시적 삶에 대한 전망의 상실을 가져오고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 바꿔줘서 주체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제선이 사라지면 자기가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지적 지도를 그려내기가 어려워져요. 시공면이 증폭하면 원경, 파노라마 이게 사라지고 근격의 지배가 강화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와서 부닥치는 그 지각 집중 포화가 일어나서 인지 부조화가 야기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상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지각 바로 너무 저쪽에 있는 실제적 현실에 대한 표상, 이 표상을 갖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실을 어림잡고 좌표화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약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지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은 바로 서울이 전면적으로 상품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상품 형태는 뭐냐면 서울은 지금 BBC라든가 그 CNN에 보면 서울에 대한 광고가 가끔씩 올라옵니다. 서울 광고가. 서울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가 올라오는데요. 다시 말해 그건 서울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인데 근데 서울이 상품이 되는 기본적으로 서울이 경관이 되기 때문에 경관. 근데 도시의 경관은 스펙티클이나 판타스마고리아를 양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서울의 상품처럼 돼버리면 경관이 되면 이 죽음의 공간이 돼요. 경관적 공간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계속 새 것으로 새거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역사적 흐름, 생명의 순환을 금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은 역사가 정지된 상태가 되고 새 것이 언제나 똑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근대적 지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발테 베냐민이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근대적 지옥을 채우는 뭐냐 모두 상품이죠. 그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자본 자체의 가장 적합한 형태를 할 수 있는 고정자본으로서 기계인데 이 기계는 노동수단으로서 막스에 따르면 이게 노동력을 지배하고 빨아들이는 죽은 노동이잖아요. 말하자면 흡혈기계죠. 흡혈기계. 이 흡혈기계가 서울에 만연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결과 그 서울은 죽음의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서울에서 일어난 자본의 운동 때문이죠. 자본의 운동 중에서 지금 하나만 우리가 보면 가계부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가 1997년 IMF 직전에 211.2조 수준인 게 지금은 2020년에 보면요 1933조 원. 이게 GDP의 한 89%로 늘어났고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002년 말에 135조 원이 된 것이 2020년에 910조 원으로 GDP 1996년에는 18.4조 원밖에 안 됐어요. GDP의 4%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GDP의 47.1%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주택 비율이 주택용 건물 비율이 서울이 제일 많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서울의 생김새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골목이 바뀌었어요. 골목 형태가. 옛날에는 골목이 삐뚤삐뚤했고 좁고 차가 다니기 어려웠었는데 1990년대 초까지는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응답하라 1988 같은 그런 옛날 88년에 그 상황을 보면 주택가에 차가 잘 못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그런 게 대폭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주택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골목들이 차도로 바뀌죠. 차도로 왜 바뀌겠어요? 이제는 이제 골목이 차도로 바뀐 데가 주로 보면요. 아파트 단지는 말할 것이 없고 빌라촌들도 다 그렇거든요. 빌라촌에 차도로 바뀐 건 뭐냐면 빌라촌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비난하는 사람들이죠. 잘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차를 사게끔 만드는 그런 구도가 차도를 확보하는 거다.
그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서울의 자동차 그 대수를 보면 1970년에 6442대, 80년에 20만 대였는데 2020년 말에 318만 대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래 되니까 골목이라고 하는 것이 차가 그 다니야만 되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골목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과거의 골목이라든가 주택은 노동력의 독립된 재생산 영역이었는데, 그거 뭐 그 노닥거리고 놀이고 뭐 그냥 기마놀이, 애들 기마놀이 하고 제기차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하는 그런 데였는데,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운송, 유통 영역 안에 있는 생산 자본의 영역이라고 하는 운송 영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쿠팡이 이런 것들이,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금융 자유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채를 지면 그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그 정확하게 그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기적으로 이 정황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살률, 한국 자살률이 1990년대까지는 자살률이 아주 낮았어요. 한국은 자살률이 되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 자살률이 급증하고, 그 IMF 이후에 급증하고, 그러면서 현재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고 세계적으로는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2위입니다. 세계 2위, OECD 1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이 고가의 화려한 건축물을 수없이 많이 지어서 세계 최대의 수직 도시가 되는 사이에 어느덧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였다 하는 말 아니겠냐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울은 화려한 죽음의 도시가 되었고, 이때 죽음은 노동 생산물을 언제나 똑같은 세거 상태의 상품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초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의 상품화에 따라서 경관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은 자본주의적 지역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사람들 뭐 영끌하고 비투해가지고 부동산 주식 막 하면서 빚진 존재로 바뀌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대거 서울을 경관의 도시로 만드는 주체들로 행동하지만은 바로 그 경관은 죽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다수가 네크로폴리스 시민이 됐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간 좀 은유적이고 그 비유적인 그런 표현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서울은 지금 그 죽음의 도시, 서울만이 아니죠. 뭐. 서울만이 아니고 전 세계 대도시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은유적만으로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죽음의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류세, 그러니까 서울이 되는 과정이, 이 지구 행성이 인류세로 들어간 그런 시기와 바로 일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그 건조 환경을 엄청나게 구축했고, 그건 바로 화석 연료와 시멘트 대량 소비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이래 되면서 그 자원 고갈, 대량 멸종, 기후 재앙, 팬데믹 같은 이런 인류가 과연 지구상에 앞으로 살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고약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은 지금 섬뜩하게 큰 상품 더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 자본 1권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자본주의적 사회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들의 부는, 그 사회의 부로 되어 있는 사회들의 부라고 복수로 표현했나 봐요. 그 원래 복수거든요. 사회들의 부는 전적으로 이게 이제 이제 방대한, 김수행 번역은 방대한 그 이제 상품 더미로 뭐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그 독일어 원문을 보니까 섬뜩하게 큰 상품 더미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할 것 같더라고요. 섬뜩하게 크다. 이게 이제 이 단어 웅계호이래가 요게 이제 계호이러의 부정적 표현인데 계호이러가 무슨 뜻이냐면 유령으로부터 벗어난, 유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유령한테 그 짓밟히고 있다,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게 웅계호이래예요. 그 유령을 맞닥뜨린 거니까 섬뜩하다는 거죠. 섬뜩하다. 그래서 섬뜩하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웅계호이래가 뭔가 짐승 중에서도 괴물, 큰 괴물을 의미하게 돼서 그래서 저는 섬뜩하게 큰 상품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한국인 상황이죠. 그게 이제 이런 것이 실제로 죽음의 도시로 서울을 만드는 그 이유라고 봅니다. 자본이 지배하게 되면 그래 되는 거죠. 흡혈귀 자본의 노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런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 그건 이제 죽음의 공간을 산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하겠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참조하는 것은 앙리 르페브르 그 프랑스의 그 도시 이론가 앙리 르페브르가 말한 그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해서 생각하면 이제 도시 대신에 도시적인 것을 강화해야 된다. 뭐 도시적인 것은 변화의 여지가 있고 도시가 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도시는 교환 가치가 지배하고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도시적인 것은 그 작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로 보고요. 그때 제품과 작품의 사이에서 작품으로 도시를 만들려 그러면 도시적인 것의 가능성이 커져야 되고, 그럼 다시 말해서 도시의 사용 가치가 교환 가치보다 더 큰 지배력을 갖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도시를 작품으로 다룰 권리를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는 말이지만은, 그래 사실 오늘날 도시를 자기의 작품으로 만드는 세력은 신자유주의 세력이란 말이죠. 사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도시를 그 작품으로 만드는 권리를 개별적 권리, 개인들이 따로 하는 사적 권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 권리로 만들어야 되고, 이 공통적 권리를 만들어 그러면 민주화가 필요하겠죠. 이 민주화를 구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중민주주의를 서울에서도 구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 이제 좀 저 같은 인문학자가 볼 때는 그래야 시적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공간으로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적 정의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허구의 세계를, 서울을 제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인처럼 돼서 시민들이 시인이 돼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그게 이제 허구의 공간이죠.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허구의 세계가 허용되어야만 사람들은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꿈을. 그러니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 세계는 그 공적인 공간이에요. 그런 공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작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게 이 힘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본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비자본도 노동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막스가 말한 것처럼 동등한 권리가 서로 맞설 때는 힘이 문제를 결정하잖아요. 힘이 문제를 결정하니까 관건은 뭐냐면 이 힘이 작동하는 방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투쟁을 우회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게
계급투쟁이다. 계급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서울을 삶의 공간으로 바꾸기는 이제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뭐 별로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뭐 한번 또 서로 질의응답 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죠.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대로 이렇게 35분 만에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고요. 상당히 책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마르크스 자본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서울의 도시화를 이제 방금 발제 내용에서도 풍부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인문학적 그 관점에서 또한 비유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그 현상과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뭐 답변하시면서도 추가적인 발제나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질문을 모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 한꺼번에 하면 되겠습니다. 네.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저도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접해보지 않는 분야로서 크게 보면 정치경제학 차원이라고 그래도 어려웠고 여기 이 중에 용어 중에 인류세 시대라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이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본질, 실체, 현상 이렇게 세 가지 개념어가 나오고 있는데 발제문에서 보면은 어디서는 이 순서가 본질, 실체, 현상인데 또 어디서는 순서가 실체, 본질,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체, 본질,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위에 보면은 노동의 양에 의해서 이제 실체가 측정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어떻게 보시는지 혹은 이런 순서가 의미가 있는지 각각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 잘 들었고요. 의견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내용하고는 정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상품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과거 역사 보면 이제 고대 도시나 중대 도시가 이렇게 생멸 과정이 있었는데 보면은 어쨌든 이 자본주의에서 상품 체계가 사라지기 전이라도 서울이라는 이 도시 이런 형태는 도시의 생멸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잘 울려서 소리가 잘 안 들려. 도시 뭐의 측면? 잘 안 들려요. 네, 도시 뭐의 측면이요? 저기요. 제가 울려서 소리 울려거든요. 마이크를 다시. 예.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예.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금 형태의 부분에서 어떤 세태나 변화, 젠트리피케이션도 말씀하셨고, 도시 공동화나 행정 도시 이런 거인데 이런 서울의 이런 자본주의적 도시의 생명력 이런 것들이 이후에 좀 어떤 자본주의가 폐지되기 전이라도 어떤 변화나 쇠퇴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좀 책하고는 직접적인 건 없죠. 그냥 선생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요. 네. 예, 혹시 추가적으로 없으시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인류세와 관련한 건 인류세는 지금 대략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루션은 그거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홀로세에 속했다고 봤잖아요. 홀로세. 홍적세에 속했다고 봤죠. 무엇이지? 예? 홀로세. 말씀하세요. 예, 홀로세에 속했다고 봤는데 대략 그동안에 자연과학자들이 이 지질자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1950년 전후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질 그 현상이 확인된다고 보고 그게 뭐 제가 지금 그 단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뭐 전 세계 수천 명의 그 과학자들이 동의돼 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고서를 낸 게 있거든. 그게 이제 2005년에 한 번 나왔고 2010년인가 15년에 한 번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보면서 이제 소위 말 대가속이 일어났다. 대가속.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 대기의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대기 뭐 질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들이 그게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가속이 일어나면서 지금 완전히 이 지질 시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지질 시대가 일어났다. 그러고 그 지질 시대를 인류샤라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은 부르고 있죠. 부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류샤라 그러면 그게 자본에 책임을 몇 배씩 주나 그래가지고 자본샤라 부르자고 하는 그런 일각의 뭐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렇다 인류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세와 관련돼서는 제가 책에서도 조금 자세하게 이기저기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질 실체 현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부분인데 일단 그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본질하고 실체는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본질과 실체 같고 그리고 이제 현상과 실체 또는 본질과 현상이 구분돼서 이원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본질과 실체와 현상을 따로 해서 삼원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설명이 과연 타당한가 어떤가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좀 속으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은데 근데 본질과 현상을 구분을 많이 해요. 본질과 현상. 보통 철학적 논리에서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은 어떤 것을 그것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을 그것이게 만드는 것을 본질이라고 보통 규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은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본질은 반드시 현상 형태를 가져야 돼요. 현상 형태를 통해서만 본질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실체 가치의 실체는 보통 노동이라 그러죠. 가치의 실체를 노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치의 본질은 뭐라고 막스는 말한 바가 없습니다. 막스는 가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한 바가 없고 가치의 실체는 노동이라고 그러고 가치의 현상 형태는 뭐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치의 현상 형태로는. 그래 막스 자신은 가치의 본질은 무엇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가치를 가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가치의 본질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고 그거를 보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가치의 실체는 노동으로 보고 노동이 응고돼서 나타나면 그게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상품으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가치의 본질은 그거를 크기나 규모로 나타날 수 있는 무엇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랬다 본질이라고 한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이 부분은 쓰기를 썼는데 제가 썼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쓰기 썼는데 이게 과연 그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도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또 그렇게 안 쓰자니 또 약간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마땅히 딱 이거 저거다고 딱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도시로서의 서울의 생명력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는 건데요. 저는 자본주의적 도시로서의 서울은 뭐 당분간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뭐 한국 자본주의는 뭐 세계 자본주의에서도 뭐 진짜 잘 나가는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한국 자본주의가 엄청 잘 나가잖아요. 한국 자본주의만큼 잘 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팬데믹 지나도 그 2020년에 그 마이너스 성장 한국이 그래도 제일 적게 했고 중국 다음으로죠.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이제 한국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도시로서 한국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무수히 많은 외국 젊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막 서울에 와서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한복하고 막 좋아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게 저는 화려한 죽음의 도시의 징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할수록 어마무지한 그런 에너지, 물질 대사의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잘 나가겠지만은 이거는 계속 절대 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인류세의 그 경고라고 저는 보거든요. 인류세 경고. 인류세가 다가왔다는 것이 바로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당장 쇠퇴 가능성은 없지만은 자본주의가 지수되면 지수될수록 인류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좀 말해주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예. 이어서 그럼 토론으로 들어갔어요. 이 코멘트를 하시거나 토론을 하고 싶은 주제 또는 뭐 비판까지 포함해서 또 플로어에서 여러 참가자들이 각자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원님, 예, 말씀하세요. 네, 뭐 질문이나 주장이라기보다는 뭐 제 저도 뭐 코멘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강민 선생님의 말씀, 그 책에 대해서 책은 다 읽지 못했지만 결론 부분, 특히 마지막 부분은 좀 꼼꼼히 읽었었는데요. 읽어보니까 예전에 난징에서 온 회족 사진 작가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신장위구자치구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서울의 경관을 보고는, 근데 난 좀 서울이 이렇게 변하는 이런지 몰랐다고 말씀하면서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웬만한 나라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가령 난징은 이분이 사셨던 난징은 안 그러는데 북경 같은 경우는 성벽이 사중 성벽이 있었는데 거의 다 싹 없애버리고 그 다 도로로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2시간, 1시간 해야 돼. 네. 4시, 도시적 변화가 7시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는 여러 도시들, 베이징이나 뭐 등등, 제가 어학연수를 했던 또 시진핑이 다스렸던 그 황도 같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구는 사실 20대, 30대가 너무 서울에 살기 힘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하던데, 물론 다른 뭐 이주농자나 이런 사람들이 채워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런 식의 성장이 가장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뭐 자본주의가 좀 멈출 필요 있다고, 좀 체제가 좀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 강래선 스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코멘트고, 역설적으로 이제 중국의 사진 작가가 북경을 비유해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 도시를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건설하는, 현대화하는 이런 모습에서 서울이 또 사회주의적이다라는 코멘트까지 있었는데요. 뭐 역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하시죠. 예.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하고도 관계되는데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인류세라는 것은 일단 역사적으로 인류가 원시 시대부터 쭉 흘러오면서
자연에 영향을 주고 또 지구를 내용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 과정을 쭉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류세 이후에 특히 현대 요즘 이제 코로나19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질병도 죽는 사람 많고 환자도 많고 그다음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이런 상황이 위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한 이런 속에서 그 폐해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자본주의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끝장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이런 데까지 나갈 수 있느냐. 또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그럼 사회주의 중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는 앞으로 그 대안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문제까지 제기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해서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현실적인 고민과 결합하면서 그 부분을 사고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논문을 써주시든가 글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인류세의 문제가 지금 자본주의가 이렇게 쭉 발달해 와가지고 현재 위기 상황까지 초래되고 이후의 방향을 알기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바로 관련된 게 맞는 건가 그 설명을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손미아입니다. 네, 손미아 선생님 네. 하세요. 네. 네, 선생님 강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서울이 일단 잘 나간다 이런 생각만 좀 했지 사실 이렇게 좀 심각한 거를 미처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책과 또 말씀 접하면서 와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의 모순 이런 문제를 맨날 이렇게 큰 차원에서 뭐 또는 이제 노사관계 그쪽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했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저랑 좀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좀 흥미로웠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부채와 자산율 관계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생각보다 이런 연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런 걸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이거 제가 이제 그 부분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 저기 없으시면 제가 좀 네. 뭐 선생님 하태경 선생님 말씀하시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먼저 하십시오.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아파트 공화국을 쓴 저자 발레리 졸레조 연구소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아파트가 너무 많은 것 보고 이제 충격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핏 들으면은 서울이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제일 많다는 이거가 수긍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주거용 고층 빌딩까지 합치면 당연히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이 고층 빌딩이 세계에도 진짜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원근감, 그러니까 근경만 보여주고 원근감이 없어지고 특색이 없어지고 사실 이름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은빛마일, 햇빛마일, 달빛마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비슷하게 이름도 짓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왜 도시인이 왜 이렇게 좀 삭막해지는지 그런 걸 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면서 노동자와 시민이 이걸 가지고 자본과 경쟁해야 된다 했는데 저는 좀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좀 특색이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유럽의 같은 나라를 보면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구분해 가지고요. 이제 과거 중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관광 가는 파리권 이런 데나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데는 이제 도시 계획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그런 데서는 이제 근대적 도시나 이제 빌딩 같은 거가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우리 애 같은 경우는 무슨 이제 한국 전쟁이라든가 뭐 일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건물이 사라진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도시와 근대화 자본주의 과정에서 그 이 군사 정권에 의한 포갑적인 도시 계획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더 폭력적인 측면, 파쇼적인 측면이 있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민 자본주의적인 성격이라는 게 이런 한국의 도시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뭐 본질적으로는 선생님 말씀이 맞지만 특히 그 한국의 서울의 경우에는 오히려 선생님 말씀하신 그러한 지적들이 더 그 첨예하게 나타나지 않냐 이런 생각하면서 다른 해외 도시 사례하고도 비교해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는 한 4가지 정도 뭐 질문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면 하태경 선생님은 저 4가지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금 그 나온 답. 예, 그러실까요, 선생님? 5가지 정도 이렇게 5분이 말씀하신 네. 거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인류세와 자본주의 관계는 그 뭐 저 많은 사람들이 그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보통 인류세가 시작된 것을 아직 뭐 인류세가 정식 명칭으로 채택된 건 아닙니다. 지질학회에서. 근데 그 지질학 회 안에 무슨 지질 무슨 그 위원회가 있대요. 그 위원회에서 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질 시대가 이제는 인류세라고 하는데 절대 다수가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대세로 이제는 인류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확인 안 됐지만은. 그런데 그 인류세가 1950년대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봤는데 이제 그게 그때 이제 그 인류세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그때부터 대가속이 일어났다. 대가속.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종 다양성이 확 떨어진다든가, 대기 중에 이제 가스 등등이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든가, 그 다음에 산림이 파괴되기 확 너무 많다든가, 또는 이제 뭐 새우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든가, 이런 등등 몇 가지 한 9개인가 8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지표를 가지고 그걸 다 분석해서 그때부터 그래 됐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게 왜 그러면 그런 변화가 대가수를 났냐 하면 그 기본적으로 자본의 운동 때문에 그런 거죠. 자본의 운동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인류세가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자본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봐야 되고, 인류가 살아온 거는 뭐 수백만 년 되고 그것도 호모사피엔스는 뭐 몇십만 년 되는데 그 사이에 인류세가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인류세는 최근에 났고 그거는 자본주의로 일어난 변화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명하 선생님은 대안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책에서 나름대로 제가 대안을 이야기했어요. 나름대로는 대안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장이 사실 대안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책 쓸 때마다 대안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대안을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좀 아까 말한 그런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권리 신장과 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이제 시적 정의라고 하는 건지에서 형태 이게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 기본 문제는 그냥 자본을 단순히 정식시킨다든가 뭐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행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노동 생산물이 사용가치로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저는 뭐 제 평생에 저는 정근대와 근대와 탈근대를 다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시골에 살 때는 완전히 정근대였고, 어? 그리고 뭐 산업화할 때 근대화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탈근대로까지 넘어왔는데, 그래서 그 과거에 상품이 아니고 노동 생산물을 상품 아닌 방식으로 사용가치로만 사용하는 그런 거를 다 잘합니다. 그 뭐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용가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본주의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속되어서는 또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해서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이건 뭐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그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게 방향인데,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문제가 그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 좌파당이 세게 성장해서 좌파당이 힘을 갖추고, 그 좌파당이 과거에 현실 사회주의에서 보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당이 아니라 정록보라 그런 가치에 입각해서 그 녹색과 적색과 그다음에 보라 그 페미니즘하고 이게 같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이 삶의 방식 형태를 바꾸는 것이 저는 대안이라 보는데, 그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 이거는 사실 희망은 있지만 그게 참 쉽지 않죠. 그게 어렵죠. 어렵고 이제 그거는 뭐 저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걸 할 때 어쨌든 그런 좌파당이 좀 강력한 당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그것이 운동으로 전환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희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김장민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한국의 경우에 폭력적 군사적 의학 이로 인해서 서울 같은 경우가 아까 누구야 김재원 씨인가요? 네네. 한국이 서울 사회주의 국가 아니냐고 말한 게 바로 그게 폭력적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네. 딱 그런 인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은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렇죠. 당연히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완전히 그러니까 시장이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국가가 나서서 그냥 강제로, 옛날에 목동에 땅을 몇 평이더라? 4,000평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 집이. 그래요? 네. 그 수용당했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쫄딱 망해서 지금 뭐 별거 없는데, 그때 전두환이가 수용해 가져왔어요.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뺏기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사유재산권이 뭐 최고의 권리인 것처럼 하다가도 어떨 때는 국가가 들어서 완전히 다 뺏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됐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한국은 이 사람들이 다수가, 그러니까 국가가 나선 게 분명히 있는데 다수가 원해서 또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산층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주택을 갖는 거잖아요. 아파트 한 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보면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중이란 게 중산층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서울을 이렇게 만드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 하나 하나 장만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번단 말이에요. 직장 나가서 노동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에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다들 눈이 벌게서 덤벼들고 있죠. 그건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네, 선생님. 예. 나머지는 코멘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질문 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책과 오늘 발제도 잘 해주셨지만 엄청나게 저도 이제 감명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등산 간다고 어디 이제 시외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보면은 아파트의 성체들이 이렇게 그 서울 외곽에서 눈이 확 띄는데 숨이 탁 막히는 거 있죠. 산에 가서 이렇게 좋은 이제 그 공대선이 좋은 그런 전망을 보다가 딱 서울에 들어오는 순간 정말 이거는 전 세계에도 없는 그러한 이제 정말 회개한 그러한 이제 아파트에 그 더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섬뜩한 그러한 더미들이 있는 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에 들어오면은 정말 이제 건시안이 되어서 코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이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자각도 못하고 있는 거를 선생님께서 이제 일깨워 주신 거이고, 그래서 또 책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 한 50년 넘게 이제 서울에 처음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셨지만 저는 계산해 보니까 39년째거든요. 만 39년이 넘었는데 83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의 1차 도시화라고 하나요? 1차적 순환의 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참 2차적 순환을 제가 이제 직접 피부로 겪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귀에 따갑게 들은 게 이제 아파트를 먼저 잠깐만 내라, 빚을 내서라도.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하는데 그때부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이제 자본의 논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걸 정말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문제를 제공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질문 겸 토론 주제로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번에 이제 다가구 주택인가요? 그 개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연립주택과 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과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서, 이 다세대 주택은 이제 건물 한 채 안에 그 세대주가 여러 명 있지만은 이제 등기된 이제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결국 한마디로 다세대 주택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서민들이 늘어나는 건데, 아까 이제 통계에도 봤지만은 서울 같으면은 거의 이제 20%대 후반, 30% 가까이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산업 예비군 내지는 과잉인구, 상대적 과잉인구가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눈에는 잘 안 띄지만 한 인구의 30%가 절망적 수준에 사실 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지, 선생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분석과 관련해서 아까도 방금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이 폭력적인 국가의 이제 개입 외에 실제로 이제 자본의 논리와 또 그것을 따라다니는 이제 중산층들의 이제 그 논리 욕구에 따라서 이게 아파트와 도시 개발이 이렇게 엄청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신자유주의나 그다음에 금융화 이런 문제들이 직접적 이제 현상을 매개하는 기제로서 설명을 하시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 그럴까요? 이면에 있는 그 지대 문제를 또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사실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지만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합의의 계급적 독점 지대론 같은 것들을 이제 인용을 하시고, 물론 각 주에서도 차익 지대론을 잠깐 언급을 하시지만 전면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서술하시고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견해로는 사실 이제 아파트의 이런 이제 그 금융화와 이런 것과 연관돼서 엄청난 자본의 투자가 일어나고 상품화가 되는 근본적 그 요인은, 저는 이제 차익지대론에 의거해서 설명하는 게 더 잘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독점지대론 같으면은 이게 가치가 이제 생성되고 가치가 분배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요만 따라 가지고 가치를 이제 상품의 가치를 넘어서는, 상품의 생산 가격을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아주 예외적인 그러한 이제 논리고, 실제로 이제 마크스가 지대를 설명할 때는 차익지대, 특히나 이제 자본의 상대적인
집약적 투자를 통해서 같은 단위 면적에 자본의 크기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이제 차익지대 투의 원리에서 이 생성되는 지대의 문제가, 물론 이제 막스 자신은 그 농지만 가지고 분석을 했지만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도시에서도 바로 이제 뭐 1층짜리 빌딩을 만들 거냐 100층짜리 빌딩을 만들 거냐의 이제 금액 차이가 자본의 집약적 투자의 문제고, 100배 투자를 해야지 100층짜리 건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의 논리가 결국은 이제 무의도시에서 생산된 잉여 가치를 분배받는 가장 확실한 기제가 지대를 이제 이제 분배받는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주택 융자 같은 것도 절반 이상이 이제 주택 담보 융자라고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도 지대가 뒷받침한다는 거죠. 지대의 원리가.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자본을 투자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경기 변동에 의해서 자본이 이 자신도 금융으로 투자된 자본 자신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반면에, 지대에 투자된 토지에 투자된 자본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경기 변동이 오고 실제로 전쟁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자본은 다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계가 됐든지 건물이 됐든지 파괴가 되지만은 토지에 대한 소유는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토지는 이게 그 기계나 이런 것 같이 이제 물리적으로나 또는 이제 도덕적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제 계속 가치가, 실제 가치는 없지만은 지대의 이제 차익 지대 논리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금융적 투자에 의해서 신자유주의가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뭐 이거는 뭐 저의 이제 기본적 생각이지만은 명확하게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문화되고 주장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선생님 이번에 글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연구에서,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포인트는, 아까도 질문도 나올까 했지만 대안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자본주의를 폐지를 하고 새로운 이제 그 사회주의적 세상을 만들고 민주주의적 세상을 만드는 게 이제 근본적 대안인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제 가느냐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의 도시의 생김새를 분석할 때 그 운동의 주체가 될지, 또 운동의 매개하는 방식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그것도 물론 선생님은 이제 함부로 대안을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정치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그 대안에 관해서도 아까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하신 것들은 있지만, 계급투쟁이나 시적인 어떤 이제 사용가치로서의 어떤 전망이나 민주적인 어떤 공동 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그 이제 관련해서 세 번째가 이 막스의 이제 농촌과 도시의 분업의 문제, 농촌과 도시의 분업의 극복의 문제, 지향의 문제가 또 사회주의적인 대안인데, 막상 이제 서울 같은 그 인류세에 만들어진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가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든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구체적인 어떤 뭐 플랜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도시와 그러니까 시골과 도시의 어떤 뭐 평균화 내지는 평등화 전망과 연관해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그런 측면, 그러니까 도시와 시골의 어떤 이제 그 평등화 또는 이제 분업의 폐지의 전망과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어떤 이제 방법이 하나 있고, 구체적으로 서울의 모습을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물론 뭐 다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정당, 노동당이나 이런 쪽에서 뭐 지금 선거에서 이제 강령으로 내놓을 때 서울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대안들을 좀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좀 본격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지대랑 관련해서는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 맨 처음에 초고를 썼을 때는 제가 지도론 부분 공부가 내가 별로 안 돼가지고 이제 빠졌는데, 사실 이재현 선생이
지대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한 달 정도 이제 지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을 보충을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내가 이제 3권 지대 부분을 내가 제대로 못 읽은 상태에서 썼어요. 이제 읽었어요. 최근에 읽었는데 이 책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 지대론을 다 못 읽고 이제 부분적으로만 이제 읽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독점 가격 또는 독점 지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액 지대, 절대 지대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내가 더 정밀하게 생각해서 쓴 건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겠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하 선생 말씀을 들으니까 그 차액 지대하고 절대 지대 부분도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점 지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쓸 수 있는 말이 독점 지대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자본이 들어가서 투하된 자본에 대한 지대 이야기라든가 또는 이제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 국가가 딱 어떤 부분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하는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데는 개발을 하게 해주고 어떤 게 개발을 안 하게 하는 그런 등등을 통해서 그게 접근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그게 꼭 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거기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또 그 개발권이 주어지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차익지대가 생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그거는 이제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과 정책 공간 정책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게 이제 들어요. 우리 한선 말씀 들으니까 그렇고요. 구체적인 대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전히 이리 봅니다. 구체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이죠. 가정. 정당이 있다. 지금 노동당 저게 좀 더 강력하게 커가지고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당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그 당 안에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는 보면 정치경제학자와 함께 시인과 소설가와 인문학자들이 포함돼서 그렇게 인원하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된다 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형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은 형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설계하는 사람은 형태만 가지고 있고 정치경제학이라든가 이런 다른 민주주의 이런 걸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제 모이는 그런 논의장 같은 게 있으면서 거기서 도시 정책이 공간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거에 구체적인 대안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사실은 강력한 그런 당이 진보 세력의 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화가. 이 조직화 없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어서 말만 해도 아무 실현할 능력이 생기지 않단 말이죠. 그냥 팀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 개혁투쟁이라고 보고 그 개혁투쟁을 통해서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일단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과 도시의 분업 구도를 극복하는 거는 사실 참 이거 진짜 서울은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가 돼 있어요. 서울에. 이거 참, 뭐, 이 빌라촌에서 사는데, 왔다 갔다 하면, 빌라촌이 아파트 집보다 훨씬 더, 조밀하고 밀집합니다. 밀집되어 있어요, 빌라촌은.
아파트라고 해서 인구가 많은 게 아니고, 아파트 인구가 많은 게 아니고, 빌라촌 인구가 그 인구 밀도가 더 높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비울 수가 없어요. 비워낼 공간이 없어, 서울은 지금. 비워버리면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 자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 비우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서울에 있는 이 건조된 그런 공간을 비우고 도시로, 외곽으로 다른 데로 간다 하는 게 상상하기가 지금 어려운 정도가 되어버려서 지금 사실 난 그 부분을 생각하면 그냥 이게 뭐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 선생님 말씀하실 때 언뜻 떠오르는 게 싱가포르를 보니까 싱가포르는 도시 농장을 만들어요. 도시 농장. 그러니까 이제 건물 농장이죠. 건물 안에 그 농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건물 안에. 그래서 서울 내부에 건물들을, 그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서울 내부에 수경이라는 이런 등등 가능해서 여기서 농사를 짓는, 서울 안에 농사 짓는 그런 구도로 가는 그 정도는 내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그래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또 다른 무슨 그 전문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내 책에서 그걸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수직 도시론이 있어요. 그 버티컬 시티라고 하는 그런 뭐 무슨 홈 사이트도 있고, 거기서 막 그게 미래의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그게 대안 같지는 않지만은 이미 만들어져. 그거는 뭐냐면요, 수백 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한 건물이나 건물 몇 개 가지고 그걸 갖다가 큰 도시처럼 만들자, 그런 거예요. 도시로. 그 안에서 완전히 그냥 재생 가능한. 그런데 지금 그래 하려고 그러면 나는 그게 어마어마한 또 그 에너지가 거기서 막 소비돼야 되고, 막 폐기물 같은 게 나올 것 같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미 현재 이제 한국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울에 있는 이런 그 공간에서 그 건물 논을, 건물형 논밭을 논밭으로 바꾸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서울 안에 녹지 공간을 갖다가 땅에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서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한지,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는 상상만 할 뿐이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이제 토론하면서 또 뭐 추가적으로 논의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선생님 또 기회를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도시와 농촌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 건물 내에서 농업 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엔, 제가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농촌이라고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분리라는 게 도시와 농업의 분리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건물 내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도시와 농촌의 분리, 이런 현대적 자본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그런 게 모색이 되는 것인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집중화 문제랄까, 이런 것이. 이제는 뭐 선생님이 바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또 뭐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대1로. 네. 사실은 지금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어요. 지금 아주 시골 가면 물론 있어요. 조금 있는데, 이제 뭐 옛날에 제 고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깡촌이었는데, 마산에서 차로 오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옛날에는 2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해요. 우리 동네에서 전원주택 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농촌이 이미
도시화 됐고, 그러니까 농촌 도시, 아까 말한 행성적 도시화라고 하는 그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농촌 안에 옛날식으로 말하면 농촌에 도시가 있고, 지금은 도시 안에 농촌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게 봅니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는 게 이제 그 안에서 먹고 살면서 가족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재생산 구도. 지금 농촌이 망하는 게 바로 안에 재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일자리도 없고 가족을 건설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농촌이든 도시든 간에 그 일자리와 그 다음에 재생산 그 구도로 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 공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 시공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시공간 계획은 이제 시간 계획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뭐 가동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도시 자체는 24시간 가동되더라도 개인들은 거기서 굉장히 그 긴 그런 비노동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 그 자기를 임금 노동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도시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사람들한테 비노동 시간이 많아야, 그래야 노닥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닥거리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예? 노닥거리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도시에서도 노닥거리고 살았어요. 그죠? 지금은 골목도 상품 세계에 다 그냥 편입되어 버렸어. 옛날에는 골목은 상품 세계 아니었거든요. 재생산 능력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그러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유시간을 확보할 것이냐. 그 자유시간에 걸맞은 공간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야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저는 대도시하고 농촌하고의 분리, 이거는 이미 그 분리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많이 진행되어, 다른 한편으로는 분리가 없어버렸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분리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다른 한편 분리도 없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식으로 농촌과 도시의 분리를 극복하자는 그 이야기는 이제 좀 말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에 시공간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자유롭게 토론해도 되는데 시간이 뭐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 뭐 선생님 견해 많이 배울 게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를 농촌화하고 농촌이 도시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생산력의 발전 수준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이제 농업도 도시 농업이 가능한 게 쿠바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지금 싱가포르 말씀하셨지만 건물에서 층층이 이렇게 작물을 재배를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가축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식이 실제로 이제 그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최근에 4차 산업혁명론에서 실제 가능한 기술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해서 도시를 IT에 의해서 완전히 자동화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인데, 사실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생태적으로 친화적인 도시라는 개념이 자본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 사실은 그것도 기술적으로 또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한 거고, 뭐 패시브 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다 내부에서 다 조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제 화석 연료가 아니라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걸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선생님 말씀한 대로 시공간적뿐만 아니라 뭐 결국은 권력이나 이제 그 국가라기보다는 사회적 어떤 기구가 거기에서 개입이 돼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면 되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물론 이제 그게 또 사회주의적인 지향이 나와야만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제 서울이 지금 이 아파트 이 괴물을 다 부숴야 될 건지, 지금 뭐 어떻게 이게 슬기롭게 이거를 소멸시켜 나가야 될지,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그 정말 미적으로도 정말 추하고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이런 이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한국의 아파트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미학적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이게. 뭐 진짜로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건물들이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도 없어. 오직 옛날 궁궐들이나 이런 거만 아름답지. 근데 그거는 특별한 공간이고, 그거는 특권층이만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농촌이 있고 할 때는 농촌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고전적하고. 근데 농촌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새로 들어서는 그 건조 환경이 옛날 건조 환경보다 훨씬 더 추하단 말이에요. 훨씬 더. 그런 거 보면 자본주의가 얼마나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망치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시고 분들 없으시면, 시간이 지금 35분을 딱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제 시간은 끝났네요, 보니까.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분들 있고 하니까.